줄리아의 치밀하게 구축된 허울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데이비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그녀의 세상을 뒤흔들 증거를 쥐고 있었다. 영향력 있는 친구들 앞에서 그는 불륜, 비밀 은행 계좌, 그리고 그녀가 수년간 꾸며온 거짓말들을 폭로했다. 방 안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자 줄리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명성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한편 침착하고 침착한 데이비드는 이미 자유를 확보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배신이 드러나고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떤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더 이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데이비드는 항상 침착하고 전략적인 사업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아와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구축했다고 믿었습니다. 줄리아는 매력과 우아함으로 계산적이었던 그의 세상에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줄리아의 19살 딸 소피아는 가족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줄리아에 대한 소피아의 충성심은 종종 데이비드를 소외감에 빠뜨렸지만 두 사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일상은 데이비드에게 안정감과 질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줄리아는 점점 더 멀어졌다. 다정했던 성격은 경계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한때 예에 바르고 밝았던 소피아는 이제 더욱 냉담해 보였다. 날카로운 말투로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면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비드는 한때 화목했던 가정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데이비드의 생각은 줄리아의 과거로 향했다. 줄리아는 예전에 전 남자친구 에릭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관계를 끄는 교활한 남자였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항상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줄리아의 행동이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자 데이비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에릭과의 이야기는 정말로 마무리된 걸까?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다시 쓰이고 있는 걸까? 그의 의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처럼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쉽게 무시할 수 있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속삭임은 무시할 수 없었다. 줄리아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직장 스트레스, 쏟아지는 이메일, 그리고 급하게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줄리아의 업무 일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적은 없었다. 그녀의 설명은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았다. 말끝이 멈칫거리는 모습은 그녀가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가 무심하게 그녀의 일을 돕겠다고 하거나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하면 줄리아는 억지 웃음과 멍한 태도로 그를 무시했다. 소피아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솔직했지만 요즘 들어 데이비드에 대한 비난은 더 날카롭고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집 수리부터 휴가 계획까지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소피아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고 종종 어머니와의 관계가 의심스럽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엄마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먼저 엄마한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두 사람이 겉으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겉으로만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늦게 찾아왔다. 데이비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몇 시간 후 깨어보니 옆에 빈 공간이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실에서 줄리아를 발견했다. 줄리아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채지 못했다.
등을 돌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보고 싶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동료나 친구에게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데이비드는 문간에 멈춰서서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애정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줄리아는 마치 그의 존재를 감지한 듯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몸을 돌려 깜짝 놀랐다. 잠이 안 오셨어요. 데이비드는 방 안의 긴장감을 애써 무시하려는 듯 너무 태연하게 물었다. 데이비드는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정교하게 만든 가면에 금이 가는 부분을 살폈다. 늦은 밤 출근 전화였어. 데이비드는 차분하면서도 숨길 수 없는 날카로움을 담아 물었다. 네,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며 휴대폰으로 시선을 옮기고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몇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아무리 모호한 설명이나 무시하는 듯한 미소를 지운다 해도 그 사실을 지울 수는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고, 줄리아는 그에게 솔직하지 않았다. 한때 편안했던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정교하게 짜여진 허울처럼 느껴졌다. 침실로 돌아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데이비드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이 속임수는 얼마나 깊은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이 밝혀낼지도 모르는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데이비드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줄리아의 애매한 대답,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가정의 분위기까지. 며칠 동안 그는 의심과 씨름하며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결혼 생활의 균열이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건 아닌지 자문했다. 결국 답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의 망설임을 압도했다. 마지못해 그는 사립탐정에게 연락했다. 믿을 만한 친구가 추천해준 신중한 전문가였다. 극단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데이비드에게는 자신의 두려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든 명확한 답이 필요했다. 그는 수사관에게 줄리아의 일정, 최근 행동 패턴,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고 데이비드는 그 보고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줄리아의 회식 자리를 따라갔고 데이비드가 바로 알아보는 남자 에릭과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호텔 밖에서 아내가 전 남자친구를 껴안는 모습은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몸짓은 친밀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증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사관은 줄리아와 에릭 사이의 은밀한 만남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조용한 점심 식사부터 고급 호텔 숙박까지 다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육체적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관이 두 사람의 재정 상황을 조사했을 때 드러났습니다. 줄리아는 자선 기부와 가계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공동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에릭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은행 명세서를 통해 그의 빚, 사치스러운 취향, 심지어 세차 계약금까지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감정은 분노와 배신, 그리고 상심으로 소용돌이쳤다. 그가 믿었던 여자, 함께 인생을 쌓아올린 파트너가 그를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한때 경멸했다고 주장했던 남자를 부양하기 위해 그들의 재정적 안정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자 데이비드의 처음의 충격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줄리아는 선을 넘었고 돌이킬 수 없었다. 단순히 자존심이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데이비드는 자신과 그가 그토록 애써 쌓아올린 삶을 지켜야 했다. 그는 저녁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다. 분위기는 친밀했다. 집에서 조용히 가족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줄리아, 소피아, 그리고 그가 방해받지 않고 함께 앉을 수 있는 드문 순간이었다. 식탁을 차리는 순간 그의 심장은 곧 닥칠 일에 대한 무게감으로 쿵쾅거렸다. 증거는 이미 서류 가방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폭로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줄리아가 먼저 도착했다. 피곤해 보였지만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마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다. 소피아가 곧 뒤따라 목에 헤드폰을 걸고 손에 휴대폰을 꽉 쥔 채 나타났다. 왁자지껄한 잡담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데이비드가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줄리아의 손이 와인잔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소피아에게로 향했다가 다시 데이비드에게로 향했다. 줄리아, 밤늦게까지 잔 적이 많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계좌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인출이 몇 건 있었지. 이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줄리아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가 마침내 마음을 가다듬었다. 데이비드, 꼭 말해야겠어. 에릭이야. 곤경에 처했어. 재정난이야. 에릭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냥 거절할 수 없었어. 전혀 부적절한 일이 아니야. 그냥 에릭이 사업 실패해서 회복하도록 돕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의 입이 쩍 벌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피아가 날카로운 어조로 끼어들었다. 왜 항상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하세요? 엄마는 그저 아끼는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모든 게 엄청난 배신인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씁쓸했지만 데이비드는 정신을 집중했다. 호텔에서 만나서 생활비를 대주고 우리 계좌에 있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회복을 돕는다는 게요. 줄리아는 움찔하며 표정이 굳어졌다. 내 생각과 달라. 그녀는 강조했다. 에릭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고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야? 데이비드가 침착한 척하며 쏘아붙였다. 마치 정직을 바라는 남편처럼,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은 배우자처럼. 소피아는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았다. 과민 반응하는 거야.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에릭은 낯선 사람이 아니야. 오랫동안 엄마 삶에 함께했던 사람이야. 왜 그냥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야? 데이비드의 눈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갔다. 두 사람의 동맹이 얼마나 깊은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줄리아의 침묵과 소피아의 반항은 단순히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둘은 서로를 완전히 배제한 하나의 연합된 전선이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혼 생활은 지금처럼 흘러가는 대로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에릭을 지지하고 싶다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허울 좋은 짓에 가담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줄리아는 멍한 표정을 지었고 소피아는 잠시 자신감이 흔들리는 듯했다. 데이비드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별거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고 싶다면 공허한 변명이나 잘못된 충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깊었고 줄리아와 소피아는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데이비드는 이 대립이 결혼 생활의 힘의 균형을 뒤흔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줄리아의 빈약한 변명과 소피아의 방어적인 태도는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균열을 드러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계산된 접근 방식을 택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을 지키고 줄리아와 에릭이 더 이상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긴장된 저녁 식사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묵묵히 신뢰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합의서를 함께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의 조건은 명확하고 명확했습니다. 줄리아가 에릭과 함께 있는 동안 데이비드는 줄리아와 소피아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면제하고 줄리아는 두 사람의 공동 계좌에 접근할 수 없으며 모든 공동 지출은 데이비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줄리아가 에릭과 계속 만나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 없이도 합의서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저녁 줄리아에게 그 문서를 건넸다. 그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 제안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건 처벌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다. 명확성과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에릭을 우선시하기로 했고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안정을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줄리아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겁니까? 데이비드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흔들렸다. 제가 이룩한 모든 것을, 이 계약은 당신이 저를 끌어내리지 않고 원하는 미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에릭이 당신처럼 믿을 수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줄리아는 마지못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줄리아가 감히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륜 사실이 드러나 이미 위태로운 그녀의 평판이 더 나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데이비드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동계좌를 폐쇄하고 자금을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안전한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줄리아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모든 공동청구서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예상치 못한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던 소피아의 대학 등록금 납부도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줄리아가 소피아의 생활을 지원하려면 자비를 들여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는 공동생활과 관련된 자산을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각된 것은 휴가용 주택이었는데 비밀리에 개인 매수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자금은 투자로 전용되었습니다. 줄리아는 법적으로 그의 명의로 등록된 줄리아의 차를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차도 압류되어 매각되었습니다. 줄리아에게는 과도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데이비드에게는 더 이상의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은밀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립탐정에게 줄리아와 에릭의 재정 활동을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실수를 적발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데이비드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가 데이비드의 준비 상황을 모른 채 동맹을 이어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차분한 결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응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진정되면 자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들의 배신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배신의 폭풍을 헤쳐나가는 열쇠는 바로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뿐이었고, 줄리아의 속임수와 이제 풀어야 할 재정적 얽힘을 생각하면 그럴 여유가 없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계산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줄리아와의 관계와 그녀의 악의적인 선택들을 끊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그의 변호사인 헨리와 상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련하고 허점을 잘 찾아내는 전문가였습니다. 헨리는 데이비드가 줄리아의 불륜, 재정적 불일치, 그리고 그의 안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주에 깊게 경청했습니다. 우리는 착취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헨리는 데이비드에게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빈틈없는 별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줄리아가 별거 기간 동안 데이비드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공동 계좌, 자산, 혜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즉시 박탈당하고 재정 지원 요청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또한 데이비드의 미래 수입을 보호하여 줄리아가 이를 혼인 부양의 일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법적 체계가 마련되자 데이비드는 그들의 재정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동 계좌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개인 계좌로 자금을 몰래 이체했습니다. 줄리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쯤이면 계좌는 거의 비어 있을 것이고 데이비드의 재정적 안정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산을 청산하거나 재분배했습니다. 줄리아가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데이비드 명의로 등록된 차는 데이비드의 대리점에 전화 한 통으로 팔렸고 그 돈은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수년간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대학 학비를 부담해왔습니다. 이제 줄리아의 계략을 알게 된 그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대학 측에 학비 납부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줄리아가 소피아의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휴가용 주택은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고급 레이크사이드 커뮤니티에 자리 잡은 이 주택은 그들이 공유하는 가장 귀중한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협력하여 줄리아가 개입하기 전에 매각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줄리아가 매각 사실을 알게 되면 데이비드는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거 계약서에는 그에게 부동산에 대한 전권이 주어졌고 줄리아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데이비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고 재정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쯤이면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너무 늦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데이비드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소피아의 학비를 취소하는 것부터 휴가용 주택을 파는 것까지 데이비드의 모든 행동은 그가 만들어가려 했던 삶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삶은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었다. 줄리아의 배신으로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데이비드가 이러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점점 더 강해지는 힘을 느꼈다. 불륜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줄리아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데이비드는 어떤 결과가 닥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초점은 더 이상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있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줄리아와 소피아가 그들의 선택에 따르는 모든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데이비드의 치밀한 계획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다. 줄리아와의 재정적 관계를 끊기 위해 계속 노력하던 중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결혼 생활과 외부딸 소피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엎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 변호사와 재무제표를 검토하던 데이비드는 미묘하지만 의심스러운 일련의 인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은 즉각적으로 조사받지 않을 만큼 적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만큼 빈번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데이비드와 변호사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데이비드가 모르는 은행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줄리아의 이름으로 등록된 그 계좌는 거의 전적으로 두 사람의 공동 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계좌의 비밀스러운 성격뿐 아니라 사치품 구매, 고가의 저녁 식사, 심지어 자동차 대리점에 대한 예금까지 그 계좌의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줄리아가 생계를 위해 사용해온 생명줄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비드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즉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줄리아가 더 이상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 조치로 줄리아와 에릭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들이 의지해온 재정적 지원이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의 기만적인 동맹에 또 다른 기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숨겨진 계좌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데이비드는 곧 더욱 고통스러운 배신에 직면했습니다. 줄리아와 에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그의 사립탐정이 소피아와 에릭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혀냈고, 이는 데이비드를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소피아가 에릭과 몇 달 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두 사람 사이에 불안한 수준의 공조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불륜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릭에게 데이비드의 사업 거래와 재정 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소피아가 데이비드의 자원을 착취하여 줄리아와 에릭 모두가 그의 노고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더 큰 계획에 공모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가 부양하고 이끌려고 애썼던 의붓딸 소피아가 가장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의 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계산되고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상심이 그의 판단을 흐릴 위기에 처했지만 데이비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점점 쌓여가는 문서 파일에 소피아의 개입 증거를 추가했다. 비록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이 배신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정밀하게 처리될 것이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제공했던 신용카드와 신탁기금 기여금을 포함하여 남은 재정적 혜택에 대한 접근을 취소하기로 했다. 데이비드는 또한 줄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물었다. 내가 계좌에 대해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차갑게 물었다. 그가 취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자 줄리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가 소피아의 개입을 언급하자 줄리아는 부인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줄리아와 소피아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이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들이 그를 둘러싼 거짓의 그물이 무너졌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는 줄리아의 배신을 사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첫걸음일 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행동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정과 명예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상황을 반전시켜 줄리아와 에릭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꼼꼼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데이비드는 줄리아의 가장 친한 친구와 지인들, 즉 줄리아의 침착함과 우아함에 오랫동안 감탄해온 영향력 있는 사교계 인사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릭과의 불륜을 확인하고 공동재산을 남용한 정황을 자세히 묘사한 사진, 재정 기록,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폭로가 벼락처럼 쏟아져 내려 줄리아가 오랜 세월 쌓아온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친구들은 경악했고 많은 친구들이 즉시 줄리아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별 행사 초대는 끊겼고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줄리아는 세련되고 자선적인 여성이라는 명성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가십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릭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머리이자 조종자로 묘사되면서 굴욕은 더욱 커졌습니다. 줄리아가 자신을 변호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랑과 에릭을 돕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줄리아의 호소는 묵살되었습니다. 한때 동정심을 가졌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무모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지위는 무너졌고 그녀는 고립되고 취약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다음 행보는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하브이로 줄리아는 이미 재정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데이비드는 이제 이혼 소송에서 줄리아가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줄리아의 불륜, 금융사기, 그리고 부부 재산의 횡령을 지적하며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산더미 같은 증거에 휘둘려 데이비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줄리아의 배우자 부양 요구는 기각되었고 그녀는 기대했던 금액의 극히 일부만 받았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줄리아에게 에릭의 계좌로 흘러들었던 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명령했는데 데이비드의 이전 행동 때문에 줄리아는 더 이상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승리였고 줄리아는 개인 소지품만 남고 재정적 안전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줄리아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다는 듯 에릭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줄리아의 비밀 계좌를 동결시킨 후 돈이 절실했던 줄리아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에릭에게 맡겼습니다. 줄리아는 에릭이 자신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기회주의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줄리아는 잠에서 깨어나 에릭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취를 감추었고 줄리아가 준 돈은 몽땅 가져갔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답장이 없었고 줄리아는 곧 에릭이 자신의 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갚지 않은 빚까지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찾아왔던 그 남자가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멀리서 줄리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결혼 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재정적 안정,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까지 앗아갔습니다. 소피아 역시 자신의 연루로 인한 결과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 계획은 틀어졌고 그 여파로 어머니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느꼈지만 그 시련이 남긴 감정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더 강해졌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때 줄리아의 속임수에 얽매여 있었던 그의 삶은 이제 스스로 재건해야 할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줄리아가 산산이 조각난 삶의 잔해를 수습하려 애쓰는 동안
데이비드는 거짓말로 쌓인 결혼 생활의 잔해를 뒤로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진정한 정의란 응징뿐 아니라 존엄성을 되찾는 것임을 깨달았다. 대중의 관심과 법적 패배 이후 한때 화려했던 줄리아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변했다. 친구도 재정적 지원도 없던 줄리아는 에릭에게 의지했다. 함께했던 과거와 그의 충성심이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그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릭의 겉모습에 금이 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언제나 기회주의자였던 에릭은 줄리아를 거의 즉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아의 재정적 기여가 사라지자 그는 줄리아에게 프리랜서 일을 하도록 압력을 가해 비용을 충당하게 했습니다. 그는 큰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기여하지 않으면서 줄리아의 수입은 허투루 썼습니다. 절망과 수치심에 눈이 먼 줄리아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줄리아의 생계가 바닥나자 에릭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줄리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소지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은 짧은 편지에서 자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로 완전히 궁핍해진 줄리아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망가졌고 재정은 바닥났으며 그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는 불타버렸습니다. 소피아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가 학비를 삭감하면서 그녀는 명문대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학위에 대한 꿈과 그 학위가 약속했던 기회는 사라지고 그녀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생계를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때 누렸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줄리아에 대한 그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유리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잘못된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곤경을 줄리아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돌리고 제한된 자원으로 삶을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야심만만했던 소피아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겸손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가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고심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이혼을 확정하고 남은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진 합의 덕분에 그는 재정적 안정과 새로운 시작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배신의 무게를 내려놓은 데이비드는 집을 팔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줄리아와 함께한 몇 년 동안 소홀히 했던 개인적인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지역 사업가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한때 접어두었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치유뿐만 아니라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는 배신을 극복하며 얻은 회복력과 힘을 되새겼습니다. 데이비드의 자유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가 선택의 잔해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동안 데이비드는 번창하며 배신 속에서도 쇄신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줄리아의 삶은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회적 거부는 신속하고 잔혹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매력과 우아함에 감탄했던 영향력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스캔들이 공공연한 광경이 된 그녀와 어울리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사교 모임 초대는 끊겼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의 행방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자선 갈라 행사와 지역 행사의 중심이던 줄리아는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없었지만 재정적 어려움은 더 컸다. 데이비드의 지원이나 에릭의 헛된 약속이 없자 줄리아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안전망은 없었다. 프리랜서 일로는 생계 유지조차 겨우 할 수 있었다. 망가진 평판의 무게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달은 줄리아는 마침내 자존심을 굽히고 데이비드와 화해를 시도했다. 줄리아는 애원과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데이비드, 내가 실수했어. 내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줄리아, 난 이제 넘어갔어. 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일련의 선택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파괴한 거였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그의 말은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줄리아는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알고 있던 삶으로 가는 다리를 불태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몰락 역시 소피아 못지않게 비참했다. 당연하게 여겼던 특권을 박탈당한 그녀는 홀로 삶을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데이비드에게 품었던 원망은 가족의 붕괴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받아들이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을 부양해준 남자를 얼마나 깊이 배신했는지 깨달았고 이전의 반항심은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오랜 고민 끝에 소피아는 데이비드에게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데이비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상처 줬는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지배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잘못했고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을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책임을 지려는 소피아의 노력은 고맙게 여겼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피아, 내 사과 잘 들었어.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를 바라. 하지만 신뢰는 쉽게 쌓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야 해.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다.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데이비드는 소피아의 행복을 빌었지만 확고한 경계를 지켰다. 삶을 재건하는 것은 더 이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리아와 소피아에게 그 여파는 가혹한 경험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변함없는 지지 없이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줄리아가 더욱 고립되어 가는 동안 소피아는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신뢰와 자존감에 뿌리내린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데이비드는 삶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번창했습니다. 그의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했고 이는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매 순간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 즉 독립심, 정직함, 그리고 자존감에 뿌리내린 삶에 대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데이비드는 종종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때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배신은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 배신은 그가 자신의 가치관과 마주하고 회복력을 되찾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품는 것이 자신을 발목 잡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받아들이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에게 있어 자신의 행동을 깨닫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와 고립의 악순환에 갇힌 줄리아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함과 사치는 이제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지지체계도 없고 자신의 평판을 회복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가혹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반항적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그녀의 노력은 느리고 힘들었으며 반성과 후회의 순간들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을 지지해 주려 했던 데이비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줄리아와 소피아가 각자의 상황에 맞서 싸우는 동안 데이비드는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건한 삶을 강인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